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기획부의 채용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교육을 이제 생산 사무직 안전 직무 능력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한 표현이었고, 이 교육은 저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하는 교육이라서 뭐 어떤 제목을 할까 고민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직무 능력 향상으로 좀 정했다는 거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오늘 교육을 하게 된 계기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하는 교육이고, 또 그동안에 사무직에 대한 교육은 없었는데, 올해에 이제 설계나 경영지원부 이런 분들을 하이클래스 있잖아요. 그룹에서 하는 하이클래스의 정기안전보험교육에 입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무직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왜 교육을 안 시켜주냐. 우리는 오히려 더 안전교육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전에도 자료에 보고 이제 서명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현장에 다니시면서 같이 현장 팀원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리감독자만 하던 사무직 교육을 좀 우리 생산 쪽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해보자 해서 우선적으로 책임급 이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올해 실질을 좀 해보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좀 잡혀 있고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의 역사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미리 얘기하려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저도 사실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법 얘기하면 더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산업안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7가지 정도 정했는데, 저도 사실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교육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아져서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자, 누구예요? 이분이 멋있는 사람이 하는데. 네. 이게 접니다. 그죠? 근데 선글라스 끼니까 멋있죠? 저도 어느덧 이 회사에 들어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30년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부서에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30년 된 입사가 비슷한 30년 된 있더라고요. 같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올 초에 여행을 한번 떠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을 좀 산업안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왜 어떻게 제정이 되는지 요걸 좀 말씀드린 다음에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덜 부담스럽다 말씀드렸죠. 자, 산업안전의 역사 발전이라는 건데, 사실 그 산업안전의 역사에 대해서 써져 있는 책들이 없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쭉쭉쭉 찾아서 좀 제가 블로그를 만들고 하면서 만든 거니까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업재해 탄생이라는 그 책자가 하나 있죠. 이제 성균관대학의 경제사를 공부하시는 이제 송병근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경제사학자들은 산업안전의 역사를 이제 영국에서 1760년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어린애가 1800년대 영국 런던에서 자주 보여지는 어린이를 찍은 건데, 이 친구가 뭐 하는 어린일까요? 뭐 하는 어린이로 보입니까, 이 친구가?
분명히 일을 하고 있죠. 1800년대 영국은 주로 그 난방을 위해서 석탄을 뗐습니다. 석탄을 뗐어요. 석탄을 떼니까 뭐가 생기냐? 뭐가 생겨요? 이 타르라는 게 이제 굴뚝에 이제 끼게 됩니다.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하려니까 이제 그죠? 제거하는 그 업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업체들이 인부를 써야 되는데 왜 어린이를 썼을까요? 그렇죠. 굴뚝이 작으니까 작은 어린애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애들이 좋죠. 몸이 작으니까 막 작은 굴뚝 왔다 갔다 그죠. 그 또 이유가 또 있어요. 뭔 이유가 있을까요? 또 어린애를 쓴 이유가 싸지요. 인건비가 쌉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말 잘 들어요. 요즘 여러분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 제가 안전과장 할 적에 그 현장 우리 그 생산 쪽 과장님들 만나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유 죽겠어요. 이 새끼 말 안 들어서 죽겠어요.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말을 잘 듣습니다. 어린애들은 그냥 말하면 잘 들어요. 싸고 근데 몸도 작고 밀도 잘하고 하여튼간 그 당시 자본가들은 이런 어린애들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중에 뭔 일이 생길까요? 이제 각종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어린애들이 자라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연관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혁명 전후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이제 산업재해가 탄생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노동의 어린아이들과 유부녀자들이 동원되고 하면서 문제가 되면서 드디어 영국에서 1833년에 팩토리 액트라는 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공장법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무슨 법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의 무슨 법일까요? 근로기준법이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 여기서 근로기준법에서 사실 그 당시에 안전과 산업안전과 관계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산업안전이 법제화되는 최초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이제 유럽에도 발전을 했고, 산업이 발전했고, 1900년대 초에 산업이 어디로 넘어가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미국이 엄청난 산업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산업발전과 더불어서 무슨 문제가 또 생길까요? 또 산업안전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34년에 지금 여보 콜로라도 강을 막은 후버댐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후버댐. 세계적으로 뭐 가장 크다고 하나. 저도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요. 후버댐에 가서 유튜브를 제가 찍어서 올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자, 이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약 300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뭐죠? 여기 자주 보시는 그림이잖아요. 요게, 미국 맨하탄, 뉴욕 맨하탄의 이제 록펠러 타워에서 그 당시에 건설 작업을 했던 근로자들을 찍은 거잖아요. 기념하듯이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바람이 불죠. 산업안전의 바람이 이제 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게리라는 US 스틸의 회장, CEO를 여러분들 뭐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산업안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책에는 다 이제 요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작년, 재작년 보니까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야, 나 산업안전 공부 좀 하고 싶어. 나 자격증 하나 따고 싶어. 산업안전 막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는 거야? 막 물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따더라고요. 도서관 가서 막 공부하시고 따는데 그 산업안전 공부를 하면 이 게리라는 회장의 산업안전 안전제일이라는 이런 주창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거기 나오는지. 근데 사실은 제가 게리라는 회장을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뭐 안전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뭐 안전에 대단 공헌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유능한 회장은 회장인데, 하여튼 뭐 안전 쪽에 아직 의문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우리 산업안전계에서는 이분을 대단한 거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을 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허버트 윌리엄 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산업안전의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것도 역시 산업안전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뭐 이 사람 시험 문제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매년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1931년에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산업안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인슈어런스 보험회사 트러블 인슈어런스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그 통계적인 그죠? 사고 보고서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런 이론을 냈는데 이 이론이 지금까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안전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을 공부하게 되죠. 저도 이 이론을 공부했고 지금 시험 보는 친구들도 다 하이니의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명한 뭐 이론을 보면 1대 20대 300 법칙, 그죠? 뭐 도미노 이론, 뭐 손실비용 1대 4 법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드디어 미국이 뭐 이런 그 산업 안전 문제를 이렇게 거치면서 드디어 1970년에 오샤라는 게 탄생됩니다. 오샤가 뭘까요? 오샤가 지금으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최초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세계 최초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1970년에 이 법안에 서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저히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걸 가지고는 도저히 산업재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미국에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7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탄생이 되게 됐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안전의 역사는 뭐 과거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 발전이 굉장히 늦었고 우리가 주도돼선 발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해보면 19세기 말 우리 개항을 하면서 이제 광산업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최초의 임금 노동자가 탄생됐다고 하는데 임금 노동자가 탄생했다는 그 뭡니까? 근로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기록은 잘 없습니다. 산업안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전에는 뭐 우리가 뭐 머슴들도 있고 종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품앗이도 하고 이런 식의 노동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임금 노동자가 탄생하면서 근로 기준이 만들어졌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한일 합방이 되면서 산업화가 됩니다. 우리 한국도 일본 애들이 이제 강점을 하면서 이제 그 착취를 하게 우리 자본을 착취하면서 산업화가 되겠죠. 산업화가 되면서 이때 각종 산업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뭐 기록적인 통계나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죠? 질병에 죽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상상을 할 수 있죠. 자, 드디어 해방 후 1946년 미 군정에서 최고노동시간법과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이제 법규들이 이제 법제화 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953년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제 우리나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954년 근로기준법이 최초의 우리나라에 합법화된 이제 법이 근로에 관계된 법이 됩니다. 영국에서 1833년 근로기준법이 생겼으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그죠? 늦게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된 거죠. 이 근로기준법 안에 산업안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도 해보시면 여러분 아버님 때나 할아버님 때의 근로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근로기준이 근로기준법 잘 지켜졌을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어머님이 누굴까요? 누구 기억 안 나세요? 많이 그 TV나 이런 데 많이. 자, 1970년에 서울의 청계천 평화시장에 20대 젊은 청년이 분실을 합니다. 그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서 분신자살한 그 전태일 열사가 있죠. 자, 이런 사고들이 이제, 이런 그 운동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왜 그랬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왜 이제 산업이 이제 그 발전하고 중화학공업 쪽으로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이 근로에 대한 엄청난 힘들이 많이 생기고 또 사람이 어떤 기계나 물질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치고 죽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그전에 근로기준법만 가지고는 이 산업안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시대적인 리드죠, 요구지. 1963년에 이제 산업재해보상법은 제정이 됐고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81년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좀 바뀌죠. 제가 이제 저는 안전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안전공학에 제가 4회째, 그러니까 8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에 안전공학이 생긴 거예요. 왜 생겼냐면 이런 영향이죠. 이때 81년도에 이제 법이 산업안전법이 지정됐으니까 그거에 이제 관계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공학이 생긴 것 같아요. 이래서 쭉쭉쭉 오다가 불과 얼마 전이죠. 2019년. 2019년이면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때 산업안전법이 대대적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있었던 일이 있죠. 그 산업안전법이 전부 개정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불씨가 하나 있는데 2018년에 태안화력발전소라는 데서 23살의 젊은 청년이 야간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러 갔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 죽게 됩니다. 누구죠? 그 사람 누구죠? 기억나세요? 한참 많이 나왔는데 텔레비에 김용균이라는 친구가 그 유명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거 태안화력발전소 아십니까? 태안화력발전소? 자, 여러분 우리 회사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거 알아요? 아세요?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 많은 일을 했어요. 영흥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지금 보령화력발전소 이래.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배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 이것도 해주고 크레인도 만들어줘요. 2019년에 이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이 산업안전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기였냐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에 이제 그 뭔가 진보적인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그동안에 그 노동계에서 막 쌓아놨던 이런 산업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이때 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골프 캐디들한테 이게 캐디비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골프 캐디들이 그 다쳤어요. 골프 치다가 여러분 공에 맞거나 했어. 그럼 그분이 산재가 돼야 안 돼요? 예? 골프 캐디가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됩니까? 예? 이전에는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인정이 안 돼요? 왜 인정이 안 되죠? 골프 캐디들이? 예, 그 개인 근로자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다는 얘기죠. 지금 특수 직업 종사자라 그래서 지금 2019년에 그 사람들도 산업안전보건법 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옛날에 택배 기사들 사고 나면 산재보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험 설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산업안전법에 이제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것들.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진 거죠. 산업안전법이.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있죠, 학교. 학교에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아요. 교장 선생님도 교육받고 다 받아요. 산업안전 교육을 다 받아요. 이게 이때부터 넓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됐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021년에 지금 저 사업주들이 좀 무서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적인 거죠. 공포적인 산업사고를 났을 적에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공포스러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이때 제정이 됩니다. 자, 요 정도 이제 그 쭉 한번 스토리를 훑어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는 법을 좀 얘기할게요. 자, 그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별로 보면 아까 오샤가 1970년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일본은 72년, 영국은 74년,
스웨덴은 7조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고 우리나라는 아까 81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산업안전법의 제정 배경은 아까 그 설명을 드렸지만 도저히 이제 근로기준법 가지고는 컨트롤이 안 돼. 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 설비가 커지고, 그죠? 건설 공사에서도 뭐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산업이 있다는 거, 다양한 여러의 산업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술적인 게 막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니까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되고,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학물질에 사람들이 중독되거나, 뭐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안전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법을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문적 그 기술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여러의 그 산업들의 위험성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잡 다양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수많은 그 다양한 산업이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복잡 다양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전을 이렇게 눌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강행성 뭐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다음에 사업주 규제성이다. 사업주 규제다. 이거는 산업안전법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전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주는 되어 있어요. 사업주가 사업주한테 전부 책임을 거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법은 여러분들 현장에 느끼셨지 거의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잘못으로 사고를 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보상은 다 받아요. 예를 들어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실 있잖아요. 내 과실만큼 상계하고 보험사에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안전에 대한 사고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동료 근로자가 다쳤어요. 지가 잘못해서 다쳤어. 보상 안 해줍니까? 그런 걸 묻지 않고 다 100%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이 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규제하는 특성이 있다. 사업주를 규제. 근로자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규제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법의 구성 개정 절차 여러분이 대충 아시죠? 이런 것들은 그죠? 법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 뒤에 무슨 이런 고시나 예기 훈령이 있다. 이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산업안전법도 다른 법과 거의 유사하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기 빨간색으로 쓴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요게 이제 우리 산업안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거 좀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이런 것이 좀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뒤에 좀 제가 또 조금 넣어놨습니다. 자, 산업안전법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어요. 자, 뭐냐?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성해라.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어떻게 좀 작성해놔라.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해라.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 교육은 연간 24시간 이상 해라. 여러분 사무직은 몇 시간 해요? 모르죠? 사무직 12시간씩 이상 해라. 여기서 사인하죠? 사인 해요, 안 해요? 이게 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위험 기계 등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라. 위험 물질은 또 화학 물질은 어떻게 조치해라.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법의 목적에. 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딱 보시면 열어볼게요. 좋은 말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한다. 참 좋은 얘기인데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에요? 책임의 소재. 어떻게 해서 이거를 유지 증진합니까?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이게 참 그래서 사실은 그 안전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 이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관계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자, 요것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적인 일이에요. 사고가 발생하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래서 안전 업무를 좀 기피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여러분 그 법의 목적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야,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을까?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렇게 관리 체계를 구성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주,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 근로자 이렇게 라인으로 관리 조직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 법에 보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사업주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총괄 책임자도 사업주가 임명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누굴까요?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누굴까? 김한규 부사장님일까요? 생산을 딱 총괄 관리하는 김한규 부사장님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일까요? 이만석 전문가요? 사실 제가 30년 안전 업무를 했는데 30년 동안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우리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 본부장입니다. 아니면 어디입니다라고 누차 30년 동안 얘기했는데 인정이 안 돼요. 이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영을 책임하는, 경영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막 사장님을 법원에 불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밑에 있는 이제 생산본부장을 우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해봤자 뭡니까? 노동부에서 이 사람은 아니에요. 사장님 몰아가세요,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신현재 사장님이 이제 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건설회사 같은 건 좀 다르긴 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은 여기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으니까 뭐 현장 소장이 책임지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 신인대 사장님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서. 관리 감독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관리 감독자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과거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여러분 앞으로 관리 감독자가 되실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뭡니까? 직책과장, 부서장, 현장의 팀장,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 감독자로 하고 있죠. 법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관리 감독자 해서 교육 많이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뭐냐? 이게 보면 옆으로 빠져있죠? 왜? 이 안전의 체계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뭡니까? 이 서브적인 역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이다라고 이제 법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체계는 사실은 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아까 하인이 얘기했지만 그 당시서부터 계속 이런 체계는 유지돼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에 있죠.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에 의해서 매년 분기마다 1회씩 이걸 개최해서 산업안전을 뭐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굴까? 그래서 쭉 있죠. 사업도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뭐 관리감독, 난 직책과장도 아니고, 뭐 부서장도 아니고, 옛날에 부서장을 했었는데, 지금 뭐야? 내가 할 거 없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돼? 여러분, 관리감독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직책 그 위에서 밑에서 스텝으로서 역할을 해주니까, 당연히, 이 관리감독자의 역할의 업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요게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안전하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 안전과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좀 나한테 묻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거죠. 야,
야, 나는 있잖아. 나는 진짜 생산에 진짜 빡세게 일을 하는데, 뭐 생산에 집중하고, 좀 안전해서 하면 안 되나? 안전에 요즘 뭐, 사람도 많이 뽑던데, 안전해서 안전해주고, 우리는 생산만 열심히 하고, 뭐, 배만 잘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얘기를 제가 30년 내내 들었어. 현장만 나가면 뭐,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안전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래도 어디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 일인데 안전이 들어가면 안전이 들어갔다고 이거 안전보수 해주세요. 안전이잖아요, 안전.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안전을 여러분의 업무하고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 업무를? 못 뛰는 거예요. 왜냐면 안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 기술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고라는 게. 그다음에 여러분 공정관리 안에 안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업자이 사고 치잖아요. 누가 관리해요? 작업자를 안전해서 관리하나요?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생산 설비 누가 관리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생산과 안전을 뛸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뛸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다시 내가 안전 업무 하기 싫다. 아유, 내씨 아이고, 이거 피곤해. 그러니까 안전하는 사람이 하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안전한 사람이 뭘 알아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뭡니까? 이 안전은 여러분 업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맞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법의 취지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인리 때 1900 초부터 지금 100년이 넘도록 그런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주는 뭡니까? 포괄적 의무입니다. 이 안에서 사고 나면은 우리 대표이사, 아까 신은대 사장님 다 책임지는 거 법에 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사실은 산업안전법 6조에 보면 근로자의 의무가 있어요. 기준을 지켜야 된다. 산업재해방을 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방 조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산에 계신 관리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이럴 거야. 야, 맨날 우리 관리자만 죽어라고 안전해서 지라지, 근로자, 작업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처분이 없다. 어떻게 좀 해봐라. 말 안 듣는 애들 좀 안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산업안전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안전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죠?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잘못 다쳐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기가 쉽잖아요. 단지 이제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으로 인해서 큰 물질적인 회사에 손실이 입혔다거나 주변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근로감독관도 와도 잘 못해. 안전 수칙 위반했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로자들을 잘 해서 사고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관리감독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리 회사는 뭐예요? 과장, 지책과장, 부서장, 팀장, 협력업체는 소장, 그 다음에 팀장들을 이제 관리감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사업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위임해서 해주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각 조직의 장들을 통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하라고 관리감독자를 만들어 놓고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이런 겁니다. 설비 등 점검도 해야 되고 이상 유무 확인, 보고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사고 나면 보고를 잘해야 되고 응급조치도 해라. 그 다음에 정리정돈, 통로 확보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부분 안전활동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딱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관리감독자의 직무, 저도 좀 이상합니다. 이거 보시면.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의 지도 조언에 협조하라. 이게 법에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의 지도에 협조하라.
좀 웃기는 얘기인데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가 누구예요? 저 같은 이제 안전관리자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법을 만든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안전을 좀 무시하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전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둬도 생산에서 엄청 말 안 들어. 생산이 중요하지. 어? 안전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의 지도 조언에 협조해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이 법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이 그 안전에서 이렇게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법 위반을 한 거예요, 법 위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걸 세부적인 어떤 사항으로 놨죠, 규칙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법보다는, 법은 행정적인 거지만 사실 이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술적이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계 설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라, 이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고요. 자,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렇게 약 673개 조항으로 굉장히 많죠. 양이 많죠. 그래서 안전기준, 보고기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전에는 8년 전에 여기 주정식 상무님 계실 적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왜? 우리 회사의 관리 감독자들이 안전 기준을 모르는 거야, 안전 기준을. 그 관리 감독을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안전 기준을 모르니까, 한 몇 차례 시험을 봤습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원에 시험을 봤어요. 미칠 지경이죠, 그분들이. 이거 산업안전 기준 규칙을 가지고 막 공부해갖고, 60점 이하로 되면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아주 망신 주고 한다.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적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다리 통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 뭐 이렇게 그림은 원래 없는데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와이어로프 등은 어떻게 사용하고 운영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자, 그 다음에 화재 감시를 어떨 때 화재 감시가 필요하다. 어떻게 운영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켜라. 이런 것들이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 사업장이 하나로 쓰는 거예요. 뭐 농사 짓는 사람, 뭐 건설업에 있는 사람, 우리가 조선업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산업안전 기준의 규칙을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안 맞겠죠. 안 맞는 게 있겠지, 성격상. 자, 그런데 미국에 이제 오샤를 보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사업장 전체에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 해당하는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적용하는 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업, 뭐 건설업, 농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나라구나라는 안전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만 힘든 게 아니고 현장에 계신 관리자들도 힘든 거야.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조선업과 안 맞는단 말이죠. 이게 조선과 건설을 똑같이 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필요한데 이게 뭐 몇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직책자가 되고 하면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산업안전 기준에 대한 규칙은 네이버에다가 치기만 하면 바로 뜹니다. 뜨고 이 산업안전 기준에 대한 규칙이 사실은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쉽게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어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만화로 된 게 나옵니다. 그림으로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PDF 파일로다가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딱 치면 요게 딱 뜨니까 PDF 파일로 한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 요것이 이제 사실은 좀 요즘에 안전의 핵심 키워드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사고가 많은 나라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고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자, 이런 그 많은 희생자를 겪는 사고를 겪으면서 여러분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고가 발생되죠. 우리 세월호가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감성을 굉장히 자극하게 되죠. 자극되면서 막 그죠? 이 분노하고 국가의 안전 정책 이런 거에서 분노를 하고 그죠? 그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됐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계속 노동계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근데 표출되지 못한 거지.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이 갖고 있던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부출되게 됩니다. 부출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김용준 이 사고가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김용준 사고가 도화선이 되면서 이게 급속도로 이제 그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2019년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2021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처벌이 됐었는데 이제는 어떠냐? 중대사고 나면 아주 경영 책임자를 구속까지 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구속까지 시키겠다. 뭐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게 처벌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오룡에 저도 이제 오룡으로 이사 간 지가 한 2달 됐는데 오룡에 막 아직까지 막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죠. 오룡에 현대건설에서 예를 들어 현대건설에서 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 떨어져 죽었어요. 건설회사에.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까 그 산업안전법 말씀했는데 거기에 사항으로는 현장 소장이 책임을 집니다. 왜 현장 소장이 책임? 왜 우리는 시연사장이 지고 자, 산업안전법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지역 제가 관리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현장 소장이 이걸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 현대건설 사장은 어디 있어요? 서울 저 본사에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전남, 무안, 오룡까지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논리로 산업안전법에서는 이 소장만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중대재해법 어떻게 되냐? 누굴 책임준다고요? 서울 본사에 있는 사장한테 책임을 주는 법이 바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그러니까 뭐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겠죠. 경영하는 층들 중에서.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이제 52명만까지 확대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두려움을 떠는 거죠. 사람들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을 이제 그 준수 의무자를 보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경영 책임자. 근데 사장, CEO, 실제로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딱 주는 거예요. 딱.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필요 없어요. 경영 책임자. 딱. 그 다음에 누가 어떤 뭐를 준수해야 되느냐. 이제 산업안전법은 현장의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성을 없애야 되는 게 이제 주목적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이나 관리 체계를 정립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라는 거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스템을 정립하라.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서 없다가 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 좋아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버는 사람들. 누가 돈 버냐? 로펌, 변호사, 그죠? 이런 사람들. 공인노무사. 이 중대재해처벌법 돼갖고 이제 이게 뭐야, 사업주들이 처벌받기 싫으니까는 돈을 받을 때가 어디예요?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인노무사. 이 안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 막 작년, 재작년만 해도 막 날라와요. 막 어디 좀 취업해 오라고 막 이러라고. 그 다음에 뭐 산업안전에 관련된 그 자격증이 엄청나게 이제 막 수요가 막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던. 안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걸 뭐를 준수해야 되는지 굉장히 모호한 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애매모호한 거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었다고 해서. 어쨌든 그런 법이란 얘기죠. 보호 대상은
이렇게 우리는 뭡니까? 산업안전법은 뭐 이런 도급인, 뭐 협력업체 뭐 이 정도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뭡니까? 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은 전부입니다. 바운더리, 방문자까지 다. 누가 방문했다가 사고다 죽었다. 그러면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 다 이 회사가 전부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처벌 범위는 이제 당연히 중대재해 발생 시가 이제 똑같고, 중대재해 정의가 정의가 약간 다르긴 한데 비슷합니다. 중대재해 정의는 사망자가 1명 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죠. 직업성 질환자가 1대 3명 이상이 돼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그 방사능에 피폭된 사고가 있어요. 근로자 두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돼 손이 다 이렇게 방사능에 이제 오염이 된 거죠.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됐죠. 왜냐면 왜 크게 된 거예요? 자, 그 두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이 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의해서 6개월 이상 부상자인데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이잖아요. 그죠? 방사능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방사능에 피폭된 손이 부상이 아니고 질병이다. 이거 질병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돼요? 2명이니까 해당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 부상이 아니다. 이건 질병이다라고 막 싸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결국은 엊그저께 결판이 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는 부상입니다. 부상.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입니다라고 판결을 냈던 사고가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이거 받기 싫었으면 얼마나 돈을 그렇게 많이 썼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산업안전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죠? 7년 이하의 징역.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뭡니까?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자, 여러분 7년 이하의 징역하고 1년 이상의 징역하고 어떤 게 더 무거운 거예요? 어떤 게 무거워요? 7년이 무거워요? 1년 이상의 징역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제가 근무한 30년 동안 많은 진짜 30몇 명의 그 중대사고, 30몇 건의 중대사고가 났지만 우리 사장님이 구속된 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사실 우리 회사가 잘못한 사고 있었지만 하지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7년 이하니까 벌금으로 때릴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걸 위반했던 게 1년 이상의 징역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래서 이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영자들이. 신인재 사장님이 이걸 굉장히 지키고 싶겠지. 그러니까 안전부서에 막 사람을 많이 뽑아요. 많이 뽑지. 이걸 지켜야 되니까. 옛날에 김영관 사장님 마찬가지고.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근데 이걸 아까 설명했듯이 이걸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우면 어떻게?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렵냐면은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핵심 준수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위험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라. 위험 요인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라. 아니, 뭘 마련하라는 거야? 위험 확인 절차 어떻게 확인하라? 그래서 저희는 안전성,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리 안전에서 여러분들께 푸시를 강하게 하고 있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 평가를 통해서 이걸 지켜야지.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지키는 거죠.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해라. 이것도 굉장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매뉴얼을 마련하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라.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구업체의 재예방 조치에 대해서 평가하라. 여러분이 협력업체를 쓰는데 그냥 값싸다고 쓰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재예방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라. 그럼 뭘 갖고 평가하죠? 뭘 갖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평가해요? 다 서류로 해야 돼, 서류로. 자, 위험의 요인을 확인해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사고 났을 적에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서류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부터 안전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안전 업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 왜 서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증명을 하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만 늘어납니까? 누구도 늘어나요? 여러분들까지 생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서류를 우려. 안전해서 뭐 만들 수 없잖아요. 생산에 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과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한 거야. 맨날 안전해서, 안전해서, 저 무슨 매니저가 맨날 뭐 서류 내놓으라, 뭐 내놔라, 제출하라, 막 이런 불만이 노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떡합니까? 안전해서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법을 지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52명까지 이제 확대 시행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조그마한 업체 사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안전에 어떤 이런 중대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걸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놓으면 구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안전의 이슈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불안전 행동에 대한 안전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왜 준비됐냐? 제가 작년도에 이 사고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사고가 많았어요, 우리 회사에. 트랜스포터가 말이죠. 가다가 블록을 들이받아갖고 그냥 블록이 그냥 판넬 오개 잘잖아요. 넘어지고 골리아스 크레인이 가다가 LH를 때려갖고 말이죠. 큰일 날 뻔하고 다행히 뭐 큰 상황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운전자 다 불렀어. 부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왜 그러냐에 대해서 뭐 말을 못 하죠. 근데 대부분 뭐냐? 깜빡했습니다. 못 봤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겠지. 그 사람들이 일부러 할 일은 없잖아요. 자기 못 본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관리자들도 불러요. 관리자 부르면 관리자들이 불만하죠. 미치겠습니다. 제가, 눈을 뭐 딴 데다 뭐 뒤에다 달고 있나? 왜 그걸 못 봤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불안전 행동은 사실은 이제, 아까 하이니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그냥 88% 정도가 불안전 행동이라고, 사고 중에 88%가 불안전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안전을 쭉 해오면서 봐도 불안전 행동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작업자의 실수를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스템적인 그런, 적용이 좀, 안전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작업자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하인리 아까 뭐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1931년에 이제 산업재해방 과학적 접근을 발표하면서 이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도미노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도미노 이론에 보면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넘어져도 다른 것이 넘어져도 이걸 쏙 빼버리면 이게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거든요. 이걸 빼면은 재해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그 당시에 획기적 이론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불안전 행동은 88%다. 불안전 상태는 10%다. 나머지 2%는 모르겠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운명적인 거다라고 이 사람은 1930년대에 얘기를 한 겁니다.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약 7만 5천 건의 뭐 이렇게 뭐 사고를 보고 조사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불안전 행동이 88%잖아요. 100% 중에 88%가 사고의 100%에 자, 불안전 행동 88%만 우리가 없애도 뭡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사고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짜 저도 뭐 그렇게 공부를 했겠지만 불안전 행동을 막기 위한 어떤 진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데 잘 안 되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불안전 행동의 생각을 먼저 보겠습니다. 불안전 행동 생각은 그 인간의 과오로 발생된 사고라 예방이 어렵다는 생각이 이 당시에 이제 그래서 작업자들 책임을 많이 전가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다음에 뭐 작업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책임진다. 뭐 저희 관리자들도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뭐 실수했는데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애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계몽을 하라 이런 경영자들이 그래요. 보면 사고 나면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죠.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뭡니까? 불안전 행동을 못하게 작업자의 감시와 감독을 해라.
이런 것이 이제 이 불안정을 막기 위한 어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저희 부서에 안전요원이 제가 안전과장 할 때는 안전요원이 한 3, 4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0명. 안전요원들. 그러니까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니까 사고를 안 내야 되니까 막 안전요원을 막 딱 투입해서 뭡니까? 그 감시 감독을 더 늘리는 거지. 근데도 별 효과는 많지 않아요. 감시 감독. 많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할 거야. 야, 감시 감독을 많이 하면 불안정을 적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안전을 과거에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불안정동을 방지하는 어떤 이론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휴먼 에러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시스템적으로 더 향상을 시켜서 휴먼 에러가 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자. 라는 것들이 현재의 그 패턴이죠. 안전의 패턴이죠. 한번 어떤 것이 있나 보겠습니다. 그럼 시스템과 인간적인 접근, 시스템적 접근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시스템적인 접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작업장의 설비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안전장치를 달아주는 거예요. 작업자들이 실수하더라도 깜빡해도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있잖아요. 설계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사고 나지 않도록 하지.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다음 작업 절차도 잘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뭡니까? 자동화. 로보트가 막 도입되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지 않도록 하면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시스템적인 측면을 많이 접근을 하는 그런 케이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간적인 측면은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위험예지 훈련도 옛날에 뭐 저희들 아시잖아요. 뭐 현장에 오래 계신 분은 10년 전만 해도 우리 뭐 위험예지 훈련한다 그러고 뭐 안전벨트 착용 좋아 막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뭐 교육 홍보, 복명복창 뭐 이런 것도 뭐 교육, 징계, 안전사고를 내면 징계하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이것도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 사람들을 좀 겁박해서 좀 사고를 안 내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때는 뭐 소송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뭐 또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제가 처음에 그 안전을 시작할 때는 비난을 줬어요. 비난이 뭐예요? 사고 낸 사람에게 쪽팔림을 주는 거지. 너는 우리 조직에 사고 내면 우리 조직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막 그렇게 주는 거지. 그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거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을 좀 바뀌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시니까 이쪽으로 좀 노력을 해달라 부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 측면을 바꿔야 되느냐. 사례만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림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최고 좋아하는 게 뭐죠? 마누라? 와이프입니까? 돈이잖아요, 돈. 돈을 최고 좋아하잖아요. 돈을 뽑는 기계, ATM 기계잖아요, ATM 기계. 이 ATM 기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84년에 도입됐다. 1984년.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럼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사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뭐 그때 당시 돈을 뽑을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 ATM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불안전 행동을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돈을 뽑으러 와서 뭘 놓고 가요? 마그넷 카드를 놓고 가는 거예요. 왜 놓고 가죠? 그 당시에는? 돈을 뽑으면 뭐가 돼요? 돈이 팍 열려요. 그럼 돈만 싹 집어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가보세요. 돈 뽑으면 어떻게 돼요? 카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죠? 카드를 뽑아야만 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적인 개선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획기적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안 잊어먹어요. 카드 다 이게 먼저 뽑아야 돈이 나오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 그래서 지금은 과거부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새로운 안전 개념입니다. 안전 개념에서 풀프루프라든가 페일세이프의 개념인데 요거 간단하게 이제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풀프루프는 뭐냐면 바보가 뭡니까? 일을 해도 사고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거 자동차 키인데 이제 이사를 가요. 와이프 사택에만 오래 살다 보니까 와이프가 막 짜증내더라고. 나도 인간 잡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오룡의 푸르지오 이제 1지구로 이사 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나도 2달 됐는데 너무 좋아요. 막 주변에 막 운동할 때도 많고 시설도 좋고 근데 다 이제 좀 불편한 게 전부 지하로 차가 들어가는데 너무 지하 주차장이 좁은 게 아니라 넓어 보이는데 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차가 너무 많아. 그 내가 퇴근 시간에 가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 이중 주차를 합니다. 이중차.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을까 봤더니 처음으로 이렇게 관리비 영수증이 딱 나왔어요. 관리비서 내가 안에 뭐 깨알같이 막 쪼그랗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다 읽어봤어. 다 읽어봤는데 그 주차료가 딱 나와요. 주차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를 한 대만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2대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있잖아요. 몇 대까지 있는지 알아요? 7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7대. 7대 가지면 한 가구 딱 돼 있다. 7대 한 가구. 야, 미쳤지. 어떻게, 한 집에 7대를 갖고 있냐? 와. 그래서 이래서, 야, 아파트가 이렇게, 푸르지오 아파트가 이렇게 주차가 힘들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중차를 합니다. 이중차를 해요. 이중차를 하고, 아침에 또 새벽에 나오잖아요? 출근해갖고, 시동을 탁 걸면, 걸려야 안 걸려요? 시동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해봤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려요? 내가 그 설명을 잘못했나. 자, 이거를 파킹에다 놓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죠? 안 걸리잖아요. 이게 풀프루프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이렇게 부족했나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야? 아주 근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안전한 데 기아를 넣지 않으면 시동을 못 걸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풀프루프라는 개념이죠. 자, 여러분 현장에 가면 크레인 많이 있잖아요. 크레인이 뭐예요? 그 작업자가 뭐 10톤 크레인에 뭐 15톤을 든다 그러면 못 들게 하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막고 있어요. 과부하 장치가 있어서 들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의 불안전 행동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아주는 게 풀프루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많고 여러분 그 세탁기 돌리다가 문을 확 열어보세요. 여러분 세탁기가 돼요? 서버립니다. 이런 것이 풀프루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고 현장 관리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일세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페일세이프는 뭐죠? 이거는 작업자가 실수를 해요. 아예 실수를 해요. 고장이 났어. 제품이 고장이 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안전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여러분 매일 타시잖아요. 매일 타. 근데 이런 상상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상상한다 돼? 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끌고 올리고 내리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졌어.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와이어로프가 끊어졌어요. 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가. 자,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 거기에 이 페일세이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져도 추락하지 않도록 조속기라는 장치가 또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다. 그래서 꽉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게 안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난로를 갖다가 걷어차보세요. 어떻게 다? 걷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연료를 딱 자동으로 차단해 줍니다. 불이 안 나게, 번지 크게 안 나게 해줍니다. 이게 페일세이프 개념이죠. 자, 소방 펌프가 잘 안 돌 수가 있잖아요. 불 났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하실 가시면 소방 펌프는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소방 펌프가 1개인 데는 없어. 왜 그래요? 하나가 고장나면 뭐예요? 하나가 돌아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페일세이프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페일세이프 개념은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항공 있죠? 항공기.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비행기의 엔진은 몇 개에? 2개 이상이에요. 1개만의 엔진은 없어요. 왜 그래요? 비행기 엔진 하나 꺼지면 고장나면 하나가 또 작동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게끔 하기 때문에. 자, 그런 페일세이프니까 제가 요 2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맨날 불안전 행동 작업자들 탓만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개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요거 2가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관리자들이
또 피곤해하는 게 있으니까 바로 직책과장 뭐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사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잘못하고 징계를 받는 경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응급구호 보고 조치. 사실 응급구호는 여러분들이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에 응급구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신고도 잘 하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기 계신 관리자들이 또 잘해요. 또 119로 신고를 잘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19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시대가 또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쓴 앱, 스마트폰 앱에 219 프로그램을 또 깔았어요. 그래갖고 이거 앱만 딱 실행시키면 있잖아요. 실행시키자마자 어떻게 해요? 요게 우리 안전부에 있는 관제센터로 딱 가버려요. 자기 위치가 딱 전달됩니다.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해보셨어요? 깔려있죠? 여러분 다 깔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자기가 어디에 이제 고립돼 있다거나 고립돼 있는 거 자기 위치 잘 모르는 분들이 딱 누르면은 바로 안전에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있죠. 신고도 잘 자기가 뭘 얘기를 못 하니까 앱만 눌러주면 바로 그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 안전요원이 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응급조치하는 거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여기 계신 생산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 이 가정에서도 필요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갖고 와이프가 이거 해갖고 살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고요. 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 생산 관리자들이 특히 지책 가지신 분들이 요것 때문에 많은 또 안전부에 와서 조사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고 절차를 준수를 안 하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해. 이 보고를 안 한다는 걸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뭐죠?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 자, 이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매년 이제 노조 유의문에 뜹니다. 모 업체에서 다리 부러진 사람을 말이죠. 트럭에다가 싣고 나가다가 뭐 걸렸다. 또 현대사모중공업이 그럴 수 있냐? 다리가 부러져 갖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앰뷸런스도 아니고 트럭에다가 그냥 짐처럼 싣고 현대사모중공업이 뭐 아주 도덕적으로 막 비판받잖아요. 그죠? 노조에서 막 유의문을 막 싣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왜 나타나는 거냐? 왜 나타날까요? 왜 나타납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업체나 부서에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사고 내갖고 그렇게 징계받고 뭐 이런 업체는 많지 않아요. 중대사고 말고는. 진짜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런 사고를 숨기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그냥 보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단에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은폐, 법적 문제까지 대두되는 거지. 산재 은폐로다가.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회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법을 위반한 거기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불러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사고 난 거 가지고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반적인 사고는 건강관리실만 가면 돼요. 건강관리실 가자마자 신고하고 보고한 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뭡니까? 또,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안전팀장이나 안전과장한테 전화 통해서 조치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앰뷸런스 부르기는 애매해. 진짜 이거 앰뷸런스 부르는 참 그래. 급한데. 그럼 어떻게 되냐? 앰뷸런스를 안 불러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딱 얘기하면 돼요. 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의사. 난 앰뷸런스 안 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독립보행 가능. 나같이 걸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출혈 등 외상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안 불러도, 그죠? 개인차로 가도 돼요.
개인차로 가도 돼. 저기 일단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고는 하고 아니면 여기 관광관실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앰뷸런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부소장차로 가든지 뭐 포터 앞에 태우고 가도 이렇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은폐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고를 숨기려 생각해요. 왜냐하면 협력업체 아는 분들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파서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체크합니다.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원들이 다 체크해요. 체크하고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연락 옵니다. 안전과장 저기 카톡으로 딱 와요. 정문에 어느 업체 누가 무슨 사유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딱.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은폐할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편하게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제가 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피곤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하려면 피곤합니다. 이거 위험평가가 이게 대충 서류상으로만 꾸며서 뭐 내면 뭐 그냥 서류 문제일 뿐인데 이걸 하기가 그냥 어려요. 아까 중대처벌법 말씀드리면서 요것이 핵심이라고 그래요. 핵심. 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위험평가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험성 평가를 잘 하면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멍청한 사람들이. 여러분, 위험평가가 뭐죠? 여러분, 위험평가라는 것이 이 잠재되어 있는 사고를 찾아내서 이걸 낮추는 게 이제 평가잖아요. 얼마 좋습니까?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험평가가 참 좋은 거구나. 이 숨겨져 있는 사고를 위험을 찾아서 개선하는 거야. 겉으로 좋지요, 그죠?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여러분들 위험평가 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위험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위험평가를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해조비라는 것도 해봤고. 설계 가면 그걸 많이 하고. 설계 가시면 그 선주들하고 막 그때 저도 이제 배우고 싶어서 뭐 찾아가기도 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 해지드, 해조, 이런 건. 이런 기법들이 이제 사실은 역사가 있는 거죠, 역사가. 품질 하신 분들은 FMEA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주항공산업, 그 다음에 무기를 개발할 적에 그런 중요한 설비들의 고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때부터 그 평가가 시작된 거예요. 이 장비가 발사돼서 이런 고장이나 없애야겠다. 그걸 계속 하잖아요. 이게 바로 FMEA 위험평가의 이제 근본으로 보고 있는데 해저비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1960년대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아까 이런 것만 보고 뭐 그렇게 좋은 거지 예방에 도움되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해적 같은 거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예? 해보신 분 있어요? 위험평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대단히 우수한 기법이라고 하고 현장에 막 보내서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 해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 안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근데 법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법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안전부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걸 준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걸 또 1년에 2번씩 전사가 평가한 걸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사장님한테. 그걸 보고를 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그걸 요건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서로 피곤한 거야, 서로. 생산부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어쨌든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십사.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것까지 말씀 못 드리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저비나 하지드처럼 이렇게 그렇게 구성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현장 다니시다가 이렇게, 이런 거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은 한번 넣어주시면 그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2년 전부터 시설 투자 시 안전성 평가라는 것도 하고 있다. 이것도 왜냐면 새로운 물건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들어올 적에 혹시나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거의 해보면
95%는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한 뭐 1년에 한 2, 300개 같이 하는 걸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대여섯 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시 이제 검토를 해갖고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귀찮으셔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서 시설 투자하실 적에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이렇게 꼭 해주시고, 요즘도 그래요.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부에 가서 이제 컨펌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빠꾸요, 빠꾸. 왜 빠꾸요? 사업계획부 왜 빠꾸 합니까? 이걸 안 했어요. 안전성 평가를 안 하면 빠꾸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 사무실로 오는데 요거를 좀 해주시고, 뭐 전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산으로도 가능해요. 이제 게시판에다가 안전성 평가를 검색하시면 이게 전산으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걸 좀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장비 그런 거 물질 도입할 적에도 이렇게 사전에 그냥 안전 쪽에 아니면 보호 환경 쪽에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평가 절차를 진행하시는 거. 이것도 공문으로 나갔는데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뭡니까? 새로운 물건을 들어올 때 그런 것들 항상 부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